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변덕스러웠습니다.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가도 먹구름이 몰려와 천지를 뒤흔들듯 비를 퍼붓곤 했지요. 27의 젊은 과부 순녀에게 그해 여름은 남편 김익겸 선비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난 슬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무제를 지내는 동안 그녀는 곡기마저 끊은 채 망부석처럼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정했던 남편의 얼굴, 함께 거닐던 산책길, 밤늦도록 책을 읽던 그의 등.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49제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후부터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녀는 넋 나간 사람처럼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빗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늙은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해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자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복받쳐 그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감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만 홀로 두고 가셨습니까? 순녀가 나무 기둥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 하늘을 찢는 듯한 섬광과 함께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벼락이 늙은 감나무를 그대로 내리친 것입니다. 나무 껍질이 사방으로 튀고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던 순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벼락을 직접 맞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맨 끝에 순녀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지만 기이하게도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녀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쏘아온 늙은 여종의 손이 자신의 손등에 닿는 순간 순녀의 눈앞에 섬광처럼 낯선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고갯길을 오르는 여종의 모습, 그리고 이내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는 끔찍한 환영이었습니다. 순녀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조심하거라! 며칠 내로 높은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여종은 마님이 병세의 헛것을 본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뒤 정말로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비탈길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안을 온 시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자 그가 노름판에서 돈을 모두 잃고 빚쟁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미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넨 놋그릇을 만지자 그녀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자리에 눕게 될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벼락을 맞은 그날 이후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대면 그것과 관련된 미래의 비극을 단편적인 환영으로 보는 기묘하고도 저주 같은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불행을 미리 엿보는 끔찍한 예지의 창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순녀는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틀어박혀 누구와의 접촉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녀는 자신의 능력이 두려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지만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읽다만 서책과 벼 위에 먹이 마른 채 놓여있는 붓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순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평생 아끼던 그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가 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이니 그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애틋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붓대가 그녀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도 끔찍한 환영이 폭풍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장소는 안개 자욱한 절벽 위. 남편 김익겸이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입고 있는 고급 비단 도포와 허리춤의 찬옥 놀이개는 그가 상당한 신분의 인물임을 짐작케 했습니다. 대감, 이러시면 아니 도옵니다. 이는 하늘을 속이고 백성을 기만하는 일이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 정녕 내 앞길을 막으려는 것이냐?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선비로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너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상대방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번들거렸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전하께 이 모든 사실을 고할 것입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외치며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외치며 등 뒤에서 남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남편의 몸은 허공으로 날아올라 칠흑 같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던 남편의 얼굴이 순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방님, 순녀는 비명을 지르며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환영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붓에 스며든 그의 마지막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남편은 실족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절벽 아래로 떠밀려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순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슬픔은 이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범인을 찾아내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벼락이 그녀에게 준 저주 같은 능력은 이제 남편의 원한을 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순녀는 남편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곧장 의금부로 향했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중죄인을 다스리는 곳으로 일반 백성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지만 사대부가의 안주인이었던 순녀는 남편의 신분을 내세워 간신히 문지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익겸의 사건을 담당했던 판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40줄의 무뚝뚝한 인상을 가진 판관이 마지못해 그녀를 맞았습니다. 부인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김익겸의 사건은 이미 실족사로 종결되었소. 부인이 더 이상 나설 일이 아니니 이만 돌아가시오. 판관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순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제 남편은 실족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판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살해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현장에는 다툼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소. 명백한 실족사였단 말이오.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다니? 그 밤중에 부인이 절벽에라도 있었단 말이오? 판관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순녀는 자신의 기묘한 능력에 대해 차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간절하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누군가와 다투다 절벽 아래로 떠밀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발 제 수사를 명해 주십시오.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십시오. 순녀는 판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판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순녀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 헛것을 보거나 혹은 실성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딱 한 소리, 부인이 슬픔에 겨워
헛것을 본 모양이구려. 의금부는 미친 여인의 헛소리나 들어주는 곳이 아니오. 당장 이 여인을 끌어내라. 결국 순녀는 의금부 나졸들에게 짐승처럼 끌려 나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그저 미친 과부의 잠꼬대로 치부될 뿐 그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순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얼굴이, 그 공포와 배신감에 일그러졌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길로 안 된다면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복수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에서 쫓겨난 순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의 억울함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그녀의 귀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의금부 도사 한주원이었습니다. 한주원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추리력과 강직한 성품으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미궁에 빠진 사건이라도 신라 같은 단서 하나를 찾아내 기어코 범인을 잡아내기로 유명했으며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들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앞장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독한 현실주의자이자 이성주의자여서 귀신이나 미신 같은 비과학적인 것은 절대 믿지 않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순녀는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기묘한 능력을 그가 믿어줄 리 만무했지만 그의 강직함과 집념에 기대를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순녀는 며칠 동안 의금부 앞에서 기다린 끝에 마침내 퇴청하는 한주원과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나리,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순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주원은 웬 과부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순녀의 행색이 남루했지만 그 눈빛만은 총명하고 기계가 서려 있음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뉘신데 내 앞을 막는 것이오. 한주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순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남편 김익겸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실족사로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그녀의 말에 한주원의 표정은 역시나 냉담했습니다. 부인, 그 사건은 이미 명백한 증거와 정황에 따라 실족사로 결론이 났소. 부인의 슬픔은 이해하나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관아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돼요. 사실입니다. 제 남편은 살해당했습니다. 순녀는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근거가 있소? 순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붓을 만지니 환영이 보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가 머뭇거리는 사이 한주원은 이미 그녀를 남편 잃은 슬픔에 이성을 상실한 여인으로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만 돌아가시오. 더 이상 부질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소. 한주원은 매정하게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순녀는 다급해졌습니다. 이대로 그를 놓치면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주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환영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리. 순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주원은 자신의 팔을 잡는 순녀의 손길에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보았습니다. 순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순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자신이 본 환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주원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묶어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리. 순녀가 다급하게 한주원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불쾌감에 팔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무슨 수작이오? 어서 놓지 못할까? 나리의 칼, 그 칼이옵니다.
순녀는 그의 허리춤에 찬 칼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주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신의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의금부 도사로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평범한 환도였습니다. 내 칼이 어쨌단 말이오. 순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방금 본 끔찍한 환영을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해질 여기옵니다. 저작거리 여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2명의 장정이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한 명이 칼을 뽑아들고 다른 이를 찌르려 할 때 나리께서 그를 막아서다 이 칼로 그자의 팔을 베게 될 것입니다. 나리의 칼이 젊은 사내의 피로 붉게 물들 것입니다. 순녀의 묘사는 너무나도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주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튼 소리, 내가 어찌 일개 장정들의 싸움에 내 칼을 함부로 뽑아든단 말이냐. 부인이 슬픔에 겨워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아예 실성을 한 모양이구려.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순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만견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습니다. 한주원은 순녀의 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어귀를 지날 때쯤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름비 때문에 시비가 붙은 2명의 장정이 멱살잡이를 하다가 그중 한 명이 품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 든 것입니다. 네 이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사내는 눈이 뒤집혀 상대방을 향해 단도를 휘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찰 중인 포졸들이 달려왔지만 칼을 든 사내의 기세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직업적인 본능으로 즉시 인파를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멈춰라, 관아의 명이다. 칼을 버리지 못할까. 하지만 이성을 잃은 사내는 한주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무고한 백성이 다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한주원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환도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사내를 죽일 생각은 없었기에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그의 손목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가 피하려다 몸이 엉키는 바람에 한주원의 칼날이 그만 그의 팔뚝을 깊게 베고 말았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사내의 팔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순간 한주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 그리고 사흘 전 순녀가 했던 예언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사흘 뒤 저작거리 어귀, 나리의 칼이 젊은 사내의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말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한주원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순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하고도 불가사의한 힘의 존재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작거리의 칼부림 사건 이후 한주원은 며칠 밤낮을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눈에 보이는 증거와 논리적인 추리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순녀가 말한 미래를 보는 능력은 그가 아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순녀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능력은 대체 무엇인가? 정말 귀신의 씨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한주원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순녀의 능력이 진짜라면 그것은 김익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힐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고, 특히 그 배후에 거대한 권력이 있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의금부 도사로서의 그의 신념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심 끝에 한주원은 비밀리에 순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순녀는 초췌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부인. 한주원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인의 말을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부인의 그 기묘한 능력이 이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 나는 이성적인 증거를, 부인은 그 환영이라는 것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춰보는 것이오. 어떻소? 순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주원이 자신을 완전히 미친 여자로 취급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공조를 제안해온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나리, 제 말을 믿어주시는 겁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려는 것이오. 부인의 환영이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그리고 이 일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하오. 만약 외부로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나와 부인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나리. 나리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사건을 추리하는 의금부 도사와 비극의 환영을 통해 미래를 엿보는 과부.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김익겸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장벽과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주원과 순녀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은 김익겸이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그의 오랜 벗,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김익겸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글 공부를 한 막역한 사이로 사건 당일 밤에도 두 사람이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였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진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진사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두 사람을 맞았지만 사건 당일에 대해 묻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었을 뿐이네. 술을 마시고 취기가 올라 각자 집으로 헤어졌지. 그 후에 익겸이가 어찌하여 그 험한 절벽으로 갔는지는 나도 알 수가 없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주원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최진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수확 없이 그의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순녀가 최진색에 작별 인사를 하며 그의 소매자락을 스치듯 살짝 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또다시 환영이 순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방 안. 최진사가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 위협당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최진사, 똑똑히 들으시오. 그날 밤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입을 번긋했다가는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의 처자식들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김익겸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오. 환영에서 깨어난 순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밖으로 나온 순녀는 한주원에게 자신이 본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리, 최진사 어른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입을 열면 가족까지 위험해진다고. 한주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이라 역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 최진사까지 위협할 정도라면 범인의 배후에는 보통이 넘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두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김익겸의 죽음은 거대한 음모의 일부이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최진사의 침묵은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최 진사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한주원은 수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최 진사의 입을 억지로 열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김익겸의 주변을 처음부터 다시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교우 관계, 서신 내역, 최근의 행적까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주원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직하고 점잖은 선비로만 알려졌던 김익겸이 생전에 한양의 한 기방을 비밀리에 드나들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한 명의 기생을 꾸준히 만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주원은 이 사실을 순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순녀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학문과 지조를 목숨처럼 여기던 고든 선비였습니다. 그런 그가 기방에 그것도 한 명의 기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신이 몰랐던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개인적인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어쩌면 그 기생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주원은 기방을 직접 찾아가는 대신 신분을 숨긴 채 뒷조사를 통해 그 기생의 이름이 월영이라는 것과 그녀가 시와 서화에 능한 청운각의 이름난 얘기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한주원은 월영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한량으로 위장하고 청운각을 찾아 월영을 지명했습니다. 잠시 후 달빛이라는 이름처럼 은은하고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월영은 소문대로 빼어난 미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술잔을 기울이며 애둘러 김익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 내 친한 벗 하나가 세상을 떠났는데 생전에 월영 아씨의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소. 김익겸이라고 혹 기억하시오? 월영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금세 표정을 갈무리했지만 그 순간의 흔들림을 한주원의 예리한 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요. 그분처럼 점잖고 학식 높은 손님은 드물었지요. 월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죽었는지 아시오. 관에서는 실족사라 하지만 어딘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아서 말이오. 한주원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월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 살얼음장 같았습니다. 나리.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죽은 이에 대해 너무 깊이 파헤치려 들면 산 사람 또한 위험해질 수 있지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것을 아셨기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이상은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월영은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았기에 죽었다. 김익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월영, 그녀 역시 그 비밀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김익겸의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죽음으로 이끈 위험한 덫이었을까요? 사건의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월영과의 만남 이후 순녀는 남편의 서재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월영이 말한 너무 많은 것의 실체가 바로 이 서재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수많은 서책과 서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남편이 가장 아끼던 낡은 서책 한 권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려던 그녀의 손끝이 책의 표지에 닿자 또다시 강렬한 환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환영 속에서 남편 김익겸은 자신의 서재에서 한 높은 신분의 인물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비록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가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 관복과 위험 있는 자세는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익겸, 자네의 충심과 재주를 내가 아끼고 있네. 부디 경거망동하지 말고 내 뜻을 따라주게. 그리하면 자네의 앞날은 탄탄대로일 것이야. 남자의 목소리는 인자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학문을 하는 선비로서 불의를 보고 눈 감을 수는 없사옵니다. 대감께서 추진하시는 일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이옵니다. 소신,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남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밀담이 끝나고 높은 신분의 인물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달린 화려한 옥 놀이개가 순녀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둥근 옥에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용의 비늘 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귀하고 특별한 물건이었습니다. 환영은 그 놀이개를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녀는 숨을 헐떡이며 환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주원을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용 비늘 무늬가 새겨진 옥 놀이가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주원은 순녀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용 비늘 무늬 옥 놀이개라. 부인,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오. 오직 왕실 종친이나 삼정승과 같은 최고위급 관료만이 임금의 하사품으로 받을 수 있는 지극히 귀한 물건이란 말이오. 이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익겸은 나라의 가장 높은 권력층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범인의 배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주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조선 조정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역모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호랑이의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용빈을 노리게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은 한주원은 비밀리에 그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라는 그의 직위는 이런 정보를 얻는 데 유리했지만 동시에 그의 신분을 노출시킬 위험도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만한 수하 몇몇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한주원은 마침내 그 놀이개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놀이개의 주인은 바로 당시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조정의 실세로 군림하고 있던 좌의정 민치형이었습니다. 민치형 대감. 그는 인자하고 덕망 높은 재상으로 온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아랫사람을 대했고 청렴결백하여 그 어떤 비리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김익겸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니 한주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익겸이 죽기 몇 달 전부터 민치형이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는 것.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독대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치형이 임금으로부터 용빈을 놀이개를 하사받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까지. 좌의정 대감께서 어찌하여 한주원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민치형이 정말로 범인이라면 이것은 한낱 의금부 도사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기둥과 맞서 싸워야 하는 셈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자신은 물론 순녀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순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건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었고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한주원은 순녀를 찾아가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순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도 민치형 대감은 늘 인자하고 현명한 재상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죽음에 대한 환영과 용빈을 노리게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그의 인자한 얼굴 뒤에 숨겨진 냉혹한 야심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분이 어째서 제 서방님을... 순녀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마도 김익겸 선비는 좌의정 대감의 무서운 비밀을 알아차렸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이겠지. 이제 그들은 거대한 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더 큰 절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상대는 나라의 2인자 좌의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접근할 명분도 그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거대한 산 앞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바로 저 산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의정 민치형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수사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한주원은 민치형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지만 그는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노회한 정객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그를 의심하는 것조차 불경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답답한 마음에 순녀는 다시 한번 단서를 찾기 위해 남편의 유품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남편의 서책갈피 사이에서 낯선 여인의 향내가 배어있는 작은 삼장놀이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나비 모양의 매듭과 아름다운 빛깔의 옥 장식이 달린 분명 기방 여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순녀는 그것이 기생 월영의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선물하려 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녀에게서 받은 것이었을까? 복잡한 심경으로 놀이개를 만지는 순간 이전과는 또 다른 충격적인 환영이 순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둡고 은밀한 기방의 방 안, 월영이 술상을 차려놓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남편 김익겸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영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고고하고 슬픈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독사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익겸에게 다가가 술잔을 권했습니다. 김익겸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술잔을 받아 마시려는 순간 순녀는 보았습니다. 월영의 소매 끝에 숨겨진 작은 약병과 술잔에 떨어지는 미세한 독가루를. 안 돼요, 서방님. 순녀는 비명을 지르며 놀이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환영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월영이 남편을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월영의 독주를 마시고 변을 당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순녀는 곧장 한주원을 찾아가 자신이 본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리! 범인은 월영입니다. 그 여인이 제 남편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좌의정 대감은 그 배후에 있을 뿐 직접 손을 쓴 것은 그 여인입니다. 순녀는 자신의 발견에 흥분하여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주원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순녀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무언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말씀입니까?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김익겸 선비가 독살당했다면 시신에 그 흔적이 남아있었을 것이오. 하지만 내가 확인한 것만 기록에는 독살의 흔적은 전혀 없었소. 또한 월영이
김익겸 선비를 죽일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지 않소. 그녀가 좌의정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기에는 부인이 이전에 본 환영 속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주종 관계로 보이지 않았소. 한주원의 냉철한 지적에 순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그녀는 환영을 보았는데 그 환영이 현실의 정황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인의 능력은 미래의 비극을 보는 것이라 했소. 어쩌면 부인이 본 것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가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었던, 혹은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비극의 가능성일지도 모르오. 혹은 누군가의 강한 의지나 감정이 만들어낸 거짓된 환영일 수도 있소. 한주원의 말은 순녀를 더욱 깊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자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온 것이란 말인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엇갈리는 환영 속에서 사건의 진실은 다시 한번 짙은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순녀의 환영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한주원은 다시 사건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월영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된 김익겸이 알게 된 좌의정의 비밀에 다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김익겸 선비는 분명 좌의정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을 것이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겠지. 그 증거, 아마도 밀서의 형태일 가능성이 높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만 하오. 한주원과 순녀는 다시 김익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뒤졌지만 이번에는 밀서를 숨길 만한 비밀 공간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서재의 모든 벽과 마루, 서책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순녀는 남편의 손길이 가장 많이 닿았을 법한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그의 마지막 흔적을 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낡은 벼루 밑을 더듬는 순간 차갑고 단단한 나무의 감촉과는 다른 무언가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나리! 이것 좀 보십시오. 한주원이 달려와 벼루를 치우고 마룻바닥을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마룻바닥의 일부를 드러내자 그 아래의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간 안에는 기름 종이로 겹겹이 싼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찾았소! 한주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밀서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빼돌려진 후였습니다. 순녀는 허탈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밀서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체 누가 먼저 손을 쓴 것이지? 한주원은 텅 빈 상자 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상자 바닥에는 희미하게 스며든 향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녀가 월영의 놀이개를 만졌을 때 맡았던 바로 그 기묘한 향내였습니다. 월영 역시 그 여인이 관련되어 있었어. 범인은 김익겸이 밀서를 숨겨둔 장소를 알고 있었고 그가 죽은 직후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밀서를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로 기생 월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김익겸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그를 배신하고 좌의정의 편에 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제3의 인물인가? 사라진 밀서는 그녀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사건을 더욱 예측 불가능한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밀서를 놓치고 수사가 다시 벽에 부딪히자 한주원은 마지막 수단으로 최의 진사를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최 진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비명소리와 아수라장이 된 집안의 풍경이었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자객이 들어와 아버님을 최진사의 아들이 피투성이가 된 차에 달려나와 울부짖었습니다. 한주원과 순녀가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최진사는 이미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자객은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최진사, 정신 차리시오. 한주원이 그의 몸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최진사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한주원과 순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듯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도사나리, 내 말을 잘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피 끓는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익겸이는 좌의정 대감의 영모 증좌가 담긴 밀서를 내게 잠시 맡겼었네. 자신이 위험해지면 내가 그것을 전하께 직접 전해달라고 부탁했었지. 순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가장 믿었던 벗에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밀서를 맡겼던 것입니다. 나는 두려웠네. 좌의정 대감의 권세가 너무나 두려웠어. 그래서 익겸이가 죽은 후에도 차마 나서지 못했네. 그런데 월영이라는 기생이 나를 찾아왔었네. 그녀는 익겸이의 사람이었어. 그 밀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내게서 그것을 받아갔지. 그 여인이라면 익겸이의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는데 최진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가 본 것이 있네. 익겸이가 대감의 부름을 받고 나간 후 나도 몰래 뒤를 밟았었네. 절벽에서 대감과 익겸이가 다투는 것을 보았지. 그리고 대감이 익겸이를 민 것이 아니었어. 그 뒤에 대감의 뒤에 서 있던 다른 자가 최진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말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영은 남편의 사람이었고 밀서는 그녀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죽인 진범은 좌의정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의 진실은 월영,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초해진사의 충격적인 유언은 한주원과 순녀를 깊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월영은 김익겸의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복수를 돕기 위해 그리고 그의 유지인 밀서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녀가 보았던 월영이 남편을 독살하려던 환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월영을 의심하게 만들어 진실에서 눈을 멀게 하려는 누군가의 강한 의지가 만들어낸 거짓된 환영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배후의 범인은 순녀의 능력까지 파악하고 그것을 역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월영, 그녀를 찾아야 하오. 그녀가 위험하오. 한주원은 직감했습니다. 최진사를 살해한 자객은 이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월영을 노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주원과 순녀는 즉시 천궁각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천궁각에 도착했을 때 기방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월영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월영 아씨, 안에 계시오? 한주원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한주원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지만 월영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녀가 비단 병풍 뒤에 쓰러져 있는 월영을 발견했습니다. 월영 아씨. 월영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작고 예리한 단도가 꽂혀 있었고 입께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객은 이미 한 발 앞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후였습니다. 순녀는 허망함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월영마저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주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월영의 시신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 듯 오른손을 굳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주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펴자 그 안에서 작게 구겨진 서찰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피에 젖어 있었지만 거기에는 희미한 먹물 자국으로 몇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 조심. 그것이 월영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산 그림자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니면 장소일까요? 월영은 죽는 순간까지 진범의 단서를 남기려 애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서는 너무나도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월영의 죽음은 순녀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신이 본 헛된 환영 때문에 그녀를 의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한주원은 그런 순녀를 위로하며 월영이 남긴 마지막 단서인 산 그림자의 의미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산 그림자라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순녀는 월영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피 묻은 서찰 조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종이 조각에 월영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그녀의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의 일생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선명한 마지막 환영이 폭풍처럼 그녀의 뇌리를 덮쳤습니다. 환영은 월영의 시점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한주원과 순녀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좌의정 민치형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던 호위무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늘 민치형의 곁을 지키고 있었기에 얼굴만은 익숙했습니다. 내년이 감히 대감의 밀서를 빼돌려 당장 내놓지 못할까? 호위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겸나리의 유지를 받들 뿐이다. 내 놈들 같은 역적의 무리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월영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고 월영은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호위무사는 월영을 제압하고 그녀의 품속에서 밀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월영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그는 품에서 단도를 꺼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크헉! 월영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호위무사는 쓰러진 월영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밖에서 좌의정 민치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은 어찌 되었느냐, 산. 산. 그것이 바로 호위무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산처럼 듬직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주인을 지키는 자. 처리했습니다, 대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산이 대답했습니다. 환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순녀는 숨을 헐떡이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을 절벽에서 밀고 최진사를 살해하고 월영마저 죽인 진범은 바로 좌의정의 호위무사 산이었던 것입니다. 좌의정 민치형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조종했을 뿐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월영이 남긴 산 그림자는 바로 진범 산과 그의 배후인 좌의정 그림자를 동시에 가리키는 마지막 암호였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의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진범은 좌의정 민치형의 충견이자 그림자인 호위무사 산이었고 그 배후에는 민치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영이 목숨과 바꿔 지키려 했던, 그리고 지금은 산의 손에 들어갔을 밀서.
그것을 되찾아야만 했습니다. 한주원과 순녀는 깊은 고심 끝에 위험천만한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범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밀서의 완전한 소멸일 터. 두 사람은 역으로 자신들이 밀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범인을 유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주원은 의금부내의 믿을 만한 수하를 통해 월영이 죽기 전 김익겸의 밀서 사본을 의금부 도사 한주원에게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좌의정 민치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반응이 왔습니다. 한주원에게 익명의 서신이 전달된 것입니다. 서신에는 내 놈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오늘 밤 자시 인왕산 국사당으로 홀로 오라. 만약 약조를 어기고 관졸들을 대동한다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그 과부년의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협박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범인이 미끼를 문 것입니다. 국사당은 인적이 드물고 지형이 험해 그들을 제거하고 밀서를 빼앗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날이 너무 위험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입니다. 순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오. 한주원의 눈빛은 비장했습니다. 부인은 안전한 곳에 계시오. 이 일은 나 혼자. 아닙니다. 순녀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일은 저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원한입니다. 저 또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리께는 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녀의 단호한 눈빛에 한주원은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주원은 만약을 대비해 포도청의 전개 병력을 국사당 주변에 매복시키고 자신과 순녀는 약속대로 단둘이 국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왕산 국사당은 음산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스산한 밤바람에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가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요. 한주원과 순녀는 약속 장소인 국사당 마당에 서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한주원의 손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굳게 잡고 있었고 순녀는 품속에 작은 은장도를 숨긴 채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과 굳건한 체격은 바로 좌의정의 호위무사 산이었습니다. 밀서는 어디 있느냐? 산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내 놈의 죄를 입증할 증거는 내 머릿속에 있다. 순순히 자백하고 관하로 가자. 그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주원이 맞받아쳤습니다. 어리석은 놈. 산은 짧게 말하고는 번개처럼 칼을 뽑아들고 한주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검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주원 또한 조선 최고의 무관들이 모인 의금부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산은 그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의 검술은 빈틈이 없고 자비가 없었으며 오직 상대를 베기 위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합이 오가지 않아 한주원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 어깨에 가벼운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산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검을 높이 치켜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순녀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뽑아들고 겁없이 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이놈, 내 서방님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의로운 나리의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느냐. 방해된다, 계집. 산은 순녀를 귀찮다는 듯 밀쳐내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순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바로 그 찰나 갑자기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먹구름 한 점 없던 밤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내리쳐 바로 옆에 있던 수백 년 묵은 고목을 강타한 것입니다. 곽곽광.
하는 굉음과 함께 나무는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하늘을 쳐다보는 사이 순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의 손목을 스치듯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그의 마지막 비극의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벼락에 맞아 온몸이 검게 타버린 차에 쓰러지는 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순녀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또 한 번 거대한 뇌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벼락은 정확히 사내의 머리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크아 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의 몸은 벼락의 엄청난 위력에 검게 그을린 채 쓰러졌습니다. 잠시 파르르 떨리던 그의 몸은 이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마치 하늘이 순녀의 억울함을 알고 그녀를 대신하여 죄인을 심판이라도 내린 듯한 기묘하고도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산이 벼락에 맞아 쓰러지자 매복해 있던 포교들이 쏟아져 나와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한주원은 어깨에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숨이 멎은 산의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품속 깊숙한 곳에서 기름종이로 겹겹이 싼 두툼한 서찰 뭉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김익겸이 목숨과 바꿔 지키려 했던, 그리고 월영이 마지막까지 숨겼던 바로 그 밀서였습니다. 한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좌의정 민치형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역모를 꾸미고 국고를 빼돌려 군자금으로 사용한 내역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모 계획에 방해가 되는 충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 조직 그림자를 고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산은 그 그림자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밀서의 내용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한주원은 잠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주원은 의금부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좌의정 민치형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민치형은 자신의 신복 산이 죽고 밀서가 발각되었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한때 나라의 이인자로서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렸던 그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의금부 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민치형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의 자백을 통해 역모에 가담했던 수십 명의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고 조선 조정은 거대한 피바람에 휩싸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뒤흔들 뻔했던 끔찍한 역모 사건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좌의정 민치형과 그 일당이 모두 처벌을 받은 후 김익겸의 명예는 마침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실족사가 아닌 나라의 역모를 막으려다 희생된 충신으로 인정받았고 조정에서는 그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을 세워주었습니다. 순녀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남편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하게 단장된 남편의 무덤 앞에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올리고 조용히 술잔을 따랐습니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이제 충신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순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를 풀어내는 안도와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무덤 앞에 엎드려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소리 속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그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럼에도 마침내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안도감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조용히 한주원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도포를 덮어주었습니다. 순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와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슬픔의 시간이 마침내 끝나고 있음을 두 사람은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순녀에게는 또 한 번의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나 물건을 만져도 미래의 비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벼락과 함께 찾아왔던 그녀의 저주 같은 능력은 마치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순녀는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빌려주었던 힘이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평범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주원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부인, 이번 사건을 해결하면서 나는 부인의 뛰어난 통찰력과 강인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소. 부인 같은 분이 그저 과부로 늙어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재주요. 혹 괜찮으시다면 의금부에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소? 아직 세상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소. 부인의 지혜와 총명함이 그들을 돕는데 큰 힘이 될 것이요. 한주원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과부가 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억압받는 과부의 삶에 갇혀있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리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부족한 몸이지만 나리를 도와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힘쓸 수 있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순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한을 모두 털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한주원은 그런 그녀의 미소를 보며 따뜻하게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험난한 사건을 함께 헤쳐나오며 쌓인 깊은 신뢰와 동료애, 그리고 그 이상의 애틋한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벼락을 맞아 미래를 보게 된 여인 순녀의 기묘한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그녀는 비록 남편을 잃는 큰 슬픔을 겪었지만 자신의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갔으며 마침내 새로운 삶과 인연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슬퍼하는 과부가 아닌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